안녕하세요. 이렇다 12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슈퍼바이저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보지 못하시겠지만 슈퍼바이저님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머리를 펌을 하고 오셨네요. 뽀글이 파마라 그러죠. 예. 뽀글이.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모발이 얇아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할머니 파마가 될 수 있어요. 네. 푸들 같아. 예. 푸들. 네, 제가 좀 그래요. 네. 근데 좀 귀엽네요. 예. 근데 오랜만이시잖아요, 진짜. 한 몇 개월 만에 오셨죠? 모르겠네요. 예. 그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세월이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가 다 그런 방송을 거 아니고. 통해서 네. 몇 번씩이나 무슨 책을 집필 중이다. 언제 나온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되셨어요. 네. 이제 2019년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뭐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 늘 덧칠이 있어가지고. 네. 아 마무리는 됐나요? 네. 그 책은 언제 받아볼 수 있죠? 글쎄요. 제가 조만간 손을 털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지금 날짜를 딱 확정하려고 했는데 방송사를 네. 안 말려든다. 야. 그러게 말이에요. 거의 노예한 푸들. 네. 안 말려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기대가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님 안 오셨을 때도 다른 연구자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한 분이시자 또 기본소득의 아버지라고 한국 너무한가요? 기본소득의 이론. 예, 한국 기본소득의 이제 이론가 중에 대표성을 띈 분이 슈퍼바이저님이신데 맞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못 하시면서 아니면 안 하시면서 많은 또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주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데이터 소유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건 통신사 데이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삐딱이님하고 제가 첫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네, 나눴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심화 현상이나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 네네. 예, 이런 얘기를 다뤘었는데요. 네네. 오늘 슈퍼바이저님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데이터 소유권 문제라면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될까요? 좀 간단히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두에 두 갈식으로 좀 좋은 안내를 것 같아요. 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갈식이 좋아요. 예, 두 갈식이 두 갈식이 참 좋더라고요. 슈퍼바이저님 좀 예고를 해주세요. 일단 데이터의 정의를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람들이 데이터라 그러면 통신사 데이터를 생각하시기 쉬워서 데이터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다르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기록된 정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기록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장돼 있고요. 네. 지금처럼 이 막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시절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뭐 사실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이행할 때 뭐 시장 조사와 맞춤형 생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시장에 팔 수도 없고 네.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경제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의 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특히 2008년 이후에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이 데이터가 경제 전반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저는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명칭으로 포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 자본주의는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데이터라는 원료로 가동되는 경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원료로 가동된다. 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 옛날 비유하시니까.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조업의 원료는 화석연료죠. 네. 석유나 석탄 이런 겁니다. 석유. 예. 근데 데이터의 지위,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데이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마치 과거의 제조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슷합니다. 제조업자가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석유가 들겠죠. 그렇겠죠. 그것처럼 플랫폼 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석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도대체 이놈의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옛날에 석유를 갖고 있는 사우디, 이란 그렇죠. 뭐 이런 나라가 힘을 써왔듯이 예.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슈퍼바이저님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연구가고요.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죠. 그리고 최근에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한번 보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고용 창출이 안 된다. 네. 즉 기술적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의 제조업 많지 임금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양이 적다. 네. 즉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진다. 뭐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따라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그렇죠. 또 그래서 그 재원은 또 플랫폼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논의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말이죠. 플랫폼 기업에게 과세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먼저 플랫폼 기업에게 사적 독점을 줘. 네. 그래서 니네들이 독점적으로 영업하라고 해놓은 다음에 네.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장훈배 선생이 한 것처럼 그 네. 세금 걷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과세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이게 좀 쉬운 말로 지난주에 했을 하면 텐데.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 말이에요. 더 독점적으로 운영해. 근데 세금 다시 내. 그러면 줬다가 벗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관련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도 음. 만들기도 애매한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인 것 그 같더라고요. 독점 기업들이 힘이 셀 텐데 예.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로비도 할 것이고. 뭐 서버가 있는 곳 이외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거래세로 있죠. 할 경우에 몇 프로 할 지난해 때 건가.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공적으로 소유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아무래도 부상될 수밖에 없다. 네. 만약에 이래서 슈퍼바이저님이 아마 고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지 않으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음. 오늘 주제가 어쩌면 플랫폼 자본주의가 아니고 기본소득을 주로 이제 고민을 가지고 풀어낼 텐데 그 기본소득의 문제를 다룰 때는 플랫폼 자본주의 핵심 기반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꼭 거론하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데이터는 과거 제조업체에서 석유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중요한 원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데이터가 뭐냐는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원유가 아니라 석유에 비유했거든요. 석유. 아, 석유. 왜 이런 말씀을 예. 지금 정제가 드리냐면 된 거다? 이게 데이터가 중립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정유업체가 가공을 해서 석유를 만들죠. 네. 그 비슷하게 플랫폼 업체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원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그걸 가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정유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정유 과정은 어쨌건 순전히 기술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 업체가 추구하는 데이터의 집적, 그다음에 분석, 가공, 그다음 이런 과정은 네. 경제적 한목적성에서 걸러지는 매우 순수하게 사회 경제적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윤을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데이터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가공은 사회 경제적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네.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자본의 이윤 증식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물이다라는 거죠. 석유와 제조업의 비유를 하자면요. 플랫폼 업체는 원데이터를 가공해서 디지털 재화를 생산하는 정유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디지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이 생기죠. 데이터 생산업체다 이 말이죠. 근데 네. 플랫폼 업체는 일단 데이터 추출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채굴을 하죠. 석유 채굴하던가 비슷합니다. 그걸 다시 분석하고 가공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재화를 생산하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산업 플랫폼으로 흔히 분류되기도 하는데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처럼 말입니다. 이 전통 제조업에 개입해가지고 전통 제조업의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서 이윤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럼 이면 사실 제조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 거래를 담당하기도 하죠. 그렇죠. 유통업체예요. 또 광고 플랫폼의 형태로 상품 자본의 유통기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떤 보조적인 의미의 유통업체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네. 또 온라인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플랫폼 업체가 저는 그러니까 상품의 유통기한을 줄이는 유통업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걸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페이도 하고 뭐 네. 별거 다 하죠 진짜. 예. 네.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이처럼 이 플랫폼 자본이 이
온라인의 세계에서 매우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아는 거고요. 근데 데이터 기반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와 함께 경제와 사회 전 영역에서 중심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집적하죠. 그리고 분석하고 빅데이터 형성하고 그리고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거대한 사회적 전환을 만들어내는 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구글이 실험 중인 자율주행, 뭐 네. 시스코, 지멘스, IBM, 필립스 또는 뭐 캐나다의 구글 어바니즘 이런 대표적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인 사업자로 꼽히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플랫폼 자본의 사업 영역이고요. 이 사업 영역이란 사실 영역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전체에 걸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또는 우리의 실생활이 점점 데이터에 기반하여 조직되면 조직될수록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산업 자본이 사회 전체를 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로비를 통해서 정치를 갖다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했지 직접적으로 사회 전체를 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전체, 일테면 도시, 네. 도시의 어떤 움직임, 교통, 운행 이런 거 전부 다 이 플랫폼 자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플랫폼 자본주의 수중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노드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예. 지난번 120회 때 예. 이렇다 해서 삐딱이님하고 플랫폼 자본의 독점 문제를 다루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독점이 없이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독점이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독점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삐딱이님은 이제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들어보니까 또 이게 예. 독점이 이게 만만치 이제 않네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큰 파장을 가져오지 네,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회적인 삶 전체가 플랫폼 자본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좀 두려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요.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저는 이제 21세기 막 처음 시작할 때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막 플랫폼이 이제 우리나라 막 밀려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구글파야. 네. 나는 앱등이야. 막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막 싸우는데 참 의미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인데 네. 그 싸움이 약간 난 대리전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뭔가 그래요? 하면 구글이 세계를 장악하느냐, 네. 애플이 세계를 장악하느냐. 세계의 지배자를 놓고 둘이 싸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대리전끼리 네. 싸운다고요? 아니 앱등이하고 예. 구글파가 싸우는 게 예, 예, 그들 예. 자본에 네. 이 수족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다고. 대리전을 하고 대리점이 있다. 아니고 네. 예. 사실 안드로이드가 OS를 네. 지배하느냐, 네. iOS가 지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사실 지네들은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로부터 발전해서 이제 이게 스마트 시티니 자율주행이 이렇게 쭉쭉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난 120회에서 봤듯이 플랫폼 자본의 이윤이 네트워크 효과 네. 또는 네트워크 외부성 뭐 같은 말이었죠. 여기에 의존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더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더 많은 데이터를 집적하면 집적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고 이윤도 늘어난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네, 그랬었죠. 발표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는 건 플랫폼 기업의 태생적인 동인이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적 영역의 침해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움직임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플랫폼 잡음에서 포착이 되게 되는 그런 아니, 식의 우리가 상황이 되는 거죠. 저기 CCTV 설치 한참 할 때 그때 인권 침해니 뭐니 하면서 네네. 저항하고 이랬던 게 엊그제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어. CCTV 얘기는 오히려 더 설치해가지고 네. 범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CCTV 범위를 더 넘어가가지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노출되어 있다. 네. 이렇게 사적 영역을 다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를 이렇게 좀 뭐 적발한다 이럴 때 쓰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건데 네, 범죄가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죠. 네, 네. 한 네. 사람이 24시간을 본다 그러면 뭐 10년 내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외에 모든 것은 사실 감시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조지 오웰의 네. 1984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예.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구글이 그때 옛날에 차가 이렇게
카메라가 이게 8각도로 되어 있는 팔각형으로 된 카메라를 이렇게 지붕에 달고 차가 막 움직이고 다녔죠. 네. 그 차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구글 스트리트 이렇게 써 있었죠. 아. 전 세계에 이렇게 스트리트에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막 다녔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사실상 이거 개발해서 그래서 고소당하기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건 이제 개인 생활에 늘 침입한다, 늘 비판받고 있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캠페인에 이용자 정보가 넘어간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반 페이스북 운동 뭐 이런 것도 네, 일어나고 네. 막 난리도 아니었죠. 주가도 떨어지고요. 최근에 좀 더 노골적인 케이스도 있었는데 지금 영화 아까 지금 조지 오웰의 1984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1984를 보면 이 스크린이 있는데 네. 각 집마다 그 스크린이 사실상 거기에 사는 사람을 감시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네. 실제로 소설 1984처럼 그 스크린이 뭐 쳐다보는 건 아니고 네네. 네. 미국의 유명 TV 생산업체 비지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비지오가 자기의 스마트 TV에 시청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시청자의 시청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광고업자에 팔아넘겼다는 것이 적발이 된 거예요. 시청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동의도 얻지 얻지 않고. 않았어요? 네. 오. 그럼 그 시청자가 뭘 원하는지 네네.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광고업자한테 넘겨서 수익을 얻은 게 나타나서 수집한 데이터는 삭제하고 네. 재발 방지를 한다는 걸 조건으로 22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고 연방무역위원회하고 이제 합의는 해서 이제 사건을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네. 이러한 사건이 이게 사생활 침해라는 게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연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오싹한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는 게 플랫폼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하지 않는 네네. 이런 스캔들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이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비지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렇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페이스북 유저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사요. 네. 그러면 샴푸를 샀다. 네, 샴푸를 샀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에 제가 샀던 샴푸와 포함하여 예, 포함하여 관련된 관심 가질 헤어 만한 트리트먼트 모든 뭐 예, 막 뜨는 거죠, 막. 그에 관련된 네. 상품들이 쭉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내가 페이스북을 접속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온라인 쇼핑을 했을 뿐인데 네. 그것이 페이스북으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네. 무섭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생활 자체가 이게 좀 플랫폼을 로그인하는 순간 이게 먹잇감으로 던져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벌거벗겨져 들어요.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감시 자본주의라는 말로 이제 흔히들 이제 토론을 하는데 감시 자본주의요. 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네,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실생활 데이터가 다 폭로되는 건데. 한 5m 걸어다가 잡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수배되는 순간. 근데 이렇게 논쟁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만으로 협소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플랫폼 자본주의의 모든 면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다.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고 사실 2017년 세계 5대 슈퍼펌이 전부 다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활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반대할 건가 찬성할 건가 또는 어떤 제한을 두면서 경제적 활용에 제한을 걸어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건가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정말 따지고 싶은 문제는 대체 그 사람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정당한 건가? 예. 누가 수익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뭐 당연하게 현실에서는 플랫폼 자본이 수익을 독점하죠. 플랫폼 자본의 이윤 메커니즘이 뭐 지금 차인 쌤이 아까 언급하셨듯이 네트워크 외부성이잖아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제공된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이윤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윤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플랫폼 자본주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뭐 사실 이 질문은 사회적 전환을 가져올 지렛대 같은 질문일 텐데요. 과연 빅데이터는 플랫폼 자본의 소유인가?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질문이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담론의 트럼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네.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말고 으뜸패. 카드. 네. 제가 네. 슈퍼바이저님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네. 느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음. 그 현상 때문에 겪게 될 어떤 두려움, 걱정 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나 사생활 차인생님이 보호 아까. 예, 네. 그런데 슈퍼바이저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지금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다. 뿌리로 들어가는 거죠. 뿌리로. 네, 뿌리로 들어가면서 네. 추후에 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칭찬 좀 해봤습니다. 빅데이터가 좋습니다. 결국 누구의 소유인가 이게 네. 중요한 네, 네.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플랫폼 자본이 모두의 것을 인클로즈하는 거죠.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게 네. 됩니다. 네네. 옛날에 뭐 영국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인클로저 했듯이 그땐 토지 인클로저, 농지 인클로저였죠. 네. 근데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 와서는 빅데이터 인클로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인클로저야말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근본 동학이다. 근데 이 농지 인클로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농지 인클로저는 농지를 전부 다 사유화하면 인클로저 끝나요. 네. 그죠? 농지는 한계가 있죠. 지구가 어떤 폐쇄계에 한해서. 네. 그럼 뭐 농지를 토지라고 넓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좀 더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 지하 또는 공중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어쨌건 어떤 자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빌딩을 지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빌딩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빅데이터 인클로저는 그런 자연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항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 생성되고요. 아까 이 빅데이터 자체가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어떤 목적을 변경할 때마다 항상적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농지 인클로저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농토가 얻게 된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고 뭐 이런 산업자본주의에 넘어가는 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죠. 근데 이건 옛날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인클로저는 자본의 항상적인 순환 과정의 일환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묘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뭘 생산해서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인클로즈를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인클로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매 시간 매 초. 몇 초. 네. 선생님, 근데 두 분 다 지금 인클로저를 지금 알아들으시고 막 대화를 하시는데 네네. 제가 인클로저가 뭔 네. 뜻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예. 이게 좀 뭐예요? 설명이 필요하네요. 예, 조금 한센. 말씀을 네. 하셨는데 뭐 토지, 농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죠. 인클로저인데요. 영국에서 16세기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공동 이용했던 농민 보유지, 네. 뭐 공유지, 네. 개방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농지를 쓸 수 있고 여기를 지주가 와서 울타리 같은 걸 치고 네. 이 울타리 치다가 영어로 인클로즈예요. 네, 네. 인클로즈가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울타리 치다.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음. 너희는 여기 이제 못 써. 그러면서 지주가 지주 특정 개인의 사유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농민들이 와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던 땅이 네. 결국 지주 혼자의 개인 사유지로 독점되게 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양모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양을 방목하기 위해서 지주가 농민들을 내쫓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사유화한 거죠. 아하. 그럼 한번 보세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공유지가 네. 또는 공동지가 네. 또는 개방지가 개인 사유지로 변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후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렇게 모두의 것이었던 것을 네. 특정 개인이 약탈해서 사유화하는 과정을 보편적으로 인클로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도 우리 모두의 것인데 예. 그거를 플랫폼 자본이 딱 독점해서 사유화하는구나. 자기만의 사유화해서 네네. 이익으로 하니까 이거를 데이터 인클로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런 영국의 인클로저는 16세기에 딱 일어났던 건데 네. 자본주의 태동기 한 번. 네. 근데 18세기에 물론 법적인 과정을 또 거쳤지만 빅데이터 인클로저는 매초, 매 0.1초, 0.0001초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오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인클로저. 예. 이제 확실히 네. 개념 이해가 됐습니다. 인클로저, 예. 네.
슈퍼바이저님이 빅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이제 모아서 가공된 것은 플랫폼 자본 거가 돼버렸다. 사유화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 소유 같기도 하고 가공한 업체의 뭐 공적도 있으니까 플랫폼 업체도 권리가 영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슈퍼바이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개인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는 사실 이게 경제적 수익의 원천이라기보다 사실은 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그렇죠. 슈퍼바이저 혼자의 데이터는 별로 무의미하죠. 무의미하죠. 네. 네. 이 사람한테만 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단순한 개인 데이터의 집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 재배열되고 가공된 다른 차원의 데이터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요. 일단 빅데이터가 개인 데이터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고 개인 데이터의 집적이 없다면 빅데이터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원유가 없으면 석유가 안 생기죠.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구별해야 네. 된다. 섬세하게. 음.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빅데이터야말로 플랫폼 자본의 이윤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용자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내 개인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나도 뭐 지분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플랫폼 자본도 설령 그들이 빅데이터를 생성했다 하더라도요. 개별적 개인 데이터에 이 집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가공도 불가능했을 거고 생성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료가 되는 개인 데이터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기여한 거잖아요. 네. 이 개인들도. 또 빅데이터는 그걸 모아놓은 건데 네. 또 그거하고 좀 다른 면도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마돈나가 얘기했지만 원료의 기능도 있고 이게 좀 가공한 사람의 어떤 역할도 네네네. 있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강남훈 대표가 최근에 제가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셰플리 가치라는 이제 경제학 이론을 갖고 꼭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한번 계산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려면 거기에 쓰이는 빅데이터가 있고 또 그 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서비스의 내용. 그랬을 때 결론은 뭔가 하면 빅데이터의 가치하고 서비스의 가치가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계산하신 그런 아하.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사실인데 네. 그게 그 서비스 전체에서 기여하는 거 한 절반 정도고 빅데이터가 갖는 기여도가 역시 절반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거는 이제 셰플리 가치에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네. 셰플리 가치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얘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빅데이터에서 개인 데이터가 기여하는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슈퍼바이저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건 플랫폼 자본이건 그것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이 있다면 그 초과 수익의 상당한 분량은 사람들이 무상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분명히 나온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만약에 주장하고 싶을 때 네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네요. 네네. 지금 차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플랫폼 자본이 얻는 수익의 절반 정도가 데이터의 가치에서 오는 지대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약 2분의 1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싶은데요.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해결책. 해결책을 좀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 입장은 조세를 해결하려고 해도 소유권 문제를 우리가 거론해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조세로 해결하는 방식은 줬다 뺐다 하는 해서 어렵다라기보다 조세 모델 자체가 지난번에 장우배 선생이 다뤘지만 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좀 어렵다. 네, 그렇죠. 예, 전통적인 과세 방법으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매출의 뭐 거죠. 3%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지난번에. 네. 예. 그것을 뭐 법률적 소유권으로 해결하건 조세로 해결하건 데이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 빅데이터는 공동소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동소유는 제가 말하는 공동소유는 여기서 카먼 프로퍼티를 뜻하는 거고요. 커먼 프로퍼티. 공동소유. 공동소유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네.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네, 네. 또는 더 나아가서 플랫폼 공동 소유까지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적 근거들을 빅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따져봐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공동 소유다.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공동 소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는 말씀만 들어도 희망적이긴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논의는 되고 있나요? 네, 논의되고 있는데 논의의 이 방향 그리고 목표가 네. 제가 생각한 건 정반대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현황들 좀 뭐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입니다. 일단 데이터 경제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 소유권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이 논의의 대립 구도가 뭐냐? 플랫폼 자본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낡은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좀 네. 현상적인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경제 또는 뭐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아까 그 스마트 TV 회사가 불법적으로 넘긴 거잖아요. 네. 정보를. 근데 자기 회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팔 수도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엄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게 지금 친구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걸려가지고 250만 달러를 배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소유권 논쟁의 핵심입니다. 결국 뭐 자본이 논의의 주체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 슈퍼바이저님이 생각하는 제가 얘기한 거 정반대로 이게 가고 뭡니까 지금 있다는 우리가 여지껏 논의하고 있는 것에 전혀 다른 네, 이야기를 전혀 다른 지금 얘기입니다. 논의 중에 그래서 있다고 그 봐야 되겠네요. 얘기를 좀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소개를 하면서 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 네. 우리가 가야 될 얘기를 좀 풀어가자 이런 네. 뜻인 거고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무슨 데이터 소유권이라니 그것은 뭐 이 소유권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떤 인격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면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판적인 입장. 이 구도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데이터를 집단적 재화를 보고 공동 소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개별적 재화로 볼 것인가 이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논의는 사실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진행되는 논의가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찬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로 발전을 못하고 네. 있군요. 예. 개별 데이터를 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자. 네, 네. 혹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사생활 침해된다. 네, 네. 이런 논쟁이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회가 이게 최초로 이 문제를 터뜨렸던 건데요.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유럽 영내 디지털 시장을 위한 어떤 전략으로 이제 토론했죠. 재밌죠.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마트 TV 회사는 그렇게 암암리에 빼돌리는 게 아니라 네. 팔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소유권이라는 게 확정이 돼 있었다면 그래서 데이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가장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일반 규칙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고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들의 권리, 플랫폼 자본의 권리죠. 데이터 네. 생성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법 비슷한 방식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4, 5, 70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저작권처럼. 아이고. 이 유럽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개별 정부, 국민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앞서간 곳이 독일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교통부, 자율주행과 자동차 산업 미래에 대해서 이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교통부가 이 나중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전략 문서를 자기네 작성한다고 용역도 줬고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이 뭐냐? 데이터는 물권법상의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물권법상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이 저작권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럴까요? 디지털 데이터에도 자연인이나 법인이 명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권법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데이터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현재는 데이터가 한 기업 안에 고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네.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거를 뭐 트럼프 캠페인에 그것을 넘기고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 되는 현재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근데 네. 한 기업 안에 고여 있지 않고 그게 거래돼 갖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자유시장을 형성해가지고 데이터가 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겠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네네. 그럼 플랫폼 기업에 모여있는 빅데이터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회사를 사들여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렇겠죠. 데이터 때문에 네. 회사를 사들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만 팔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그렇게 거고.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꾸자는 네. 거죠. 현재의 논의 현황은요. EU 집행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안과 정반대로 플랫폼 기업이 이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EU는 창출하죠. 그런데 그 데이터 자체는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해당 플랫폼 기업 안에 고여 있는 상황이고 EU 집행위원회는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IT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일종의 소유권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네. 이게 법률적인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IT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상의 실효 지배한다. 우리 뭐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거 비슷한 겁니다. 데이터를 따로 떼서 팔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데이터가 물건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정보보호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고 최소의 거래와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EU 집행위 입장이란 어떤 시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거래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현재 상황은요. 아까 인클로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16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1차 토지 인클로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때 1차 토지 인클로저 사적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만 친 거예요. 울타리 치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네. 너무 심하게 인클로저 하니까 네. 인클로저 못하는 그 안티 인클로저 레기슬레이션을 했어요. 오. 안티 인클로저 반 인클로저 입법들을 했어요. 의회가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재판소에 가면은 네. 250만 달러 배상해라 그러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와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나 독일 교통부가 하겠다라는 것은 18세기 중엽의 영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했던 2차 인클로저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상의 소유권을 입법화하자. 네, 이제 입법화 진전된 단계가 진전된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데이터에 있어서 1차 인클로저는 이미 진행됐다 진행됐죠. 이렇게 볼 이미 수 뭐 있는 거죠. 네, 공적인 것이 다 사유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2차 인클로저를 완료해서 빅데이터의 사적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립하자 이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네, 뭐 빅데이터 소유권이 거론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공인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EU 집행위의 안에 대해서 관련자들 반응은 어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EU 집행위원회나 독일 교통부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유권 논의가 촉발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니셔티브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특히 정보보호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소유권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그런 게 이 해서 안 된다. 후퇴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정보라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해질 거의 거죠. 불가능해지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기업의 입장이 재밌어요. 굳이 데이터 소유권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침묵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침묵하거나 개별적인 데이터 소유권이 경제 논리에 안 맞을 수 있다. 법률을 니네가 혹시 잘못 만들어가 우리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법률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그런 약간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로 명확해지고 거래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나 그럴 이런 수도 것들도 있겠죠. 예, 네. 자신들한테 많이 뭐 먹이진 않을까 뭐 이런 것 규정이 없이 때문에 멋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고 자기 편할 멋대로 할 수 있죠. 있죠. 예, 네, 규정이 그러니까. 아, 근데 시민단체들이 반대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거고요. 예. 네.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 건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 네. 외에 다른 논의들은 없어요? 뭐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독일 교통부의 용역들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문들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논의는 최근에 교통부 때문에 독일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통부 입장처럼 데이터를 물권법상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죠. 교통부에 찬성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무슨 재산권이 물권법적 재산권이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인격적 가치가 더 크다. 그러니 EU 집행위원회처럼
비물질적 재산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일종으로 보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이 두 가지 입장이 모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건 섣부른론이다라는 식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 아니라면 세 번째 입장은 뭐예요? 뭐야 그건. 이게 전통적인 입장이죠. 네. 사실 전통적 입장.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법률가들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 관련 정보에 대한 판례인데요. 개인 정보는 사회적 실제의 모상이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따라서 관련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상이란 건 이게 뭐예요? 반영. 반영. 네. 그러니까 나의 개인 정보가 네. 개인적 소유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네네. 이게 어떤 판결인가 중요한데요. 이 판결의 대상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인구조사에 반대하는 운동이 낸 헌법 소송에 대해서 네.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에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서 헌법 소송을 냈는데 네. 네 정보가 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걸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인구조사에 반대했던 이제 헌재의 판례를 예. 여기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거 그렇겠네요.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해 소유권 인정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헌재의 말 그대로 하면 이와 같은 소유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거야.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소유권은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헌재의 판결입니다. 뭐 해석을 다시 하자면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부정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그 정보, 너가 뭐 가족이 얼마고 뭐 이런 정보에도 소유권의 설정이 안 되므로 예. 데이터 일반에도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없다라는 이렇게 이제 거죠. 추론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 네. 판례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네. 적용시켰네요.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입장이 뭐 사실 데이터 기반 이윤 창출이 전면화되지 않았던 시대라면은 뭐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그 환자의 소유권도 아니고 의사의 소유권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임상 연구에서는 이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진료 기록의 집합을 이 원 재료로 보죠. 그러니까 원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퍼스널 데이터, 개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 사람, 환자 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환자의 데이터죠. 이 개인 진료 기록이 매우 개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보호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하고 무관하다라는 헌재의 판결은 여기엔 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뭐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 개인 정보가 물권법상의 소유권처럼 뭐 소유자의 자의에 따라 이용 수익 처분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개인화된 권리라는 거. 이런 거 인정할 수가 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소유권을 물권법상의 소유권으로 이 간주하려는 독일 교통부식의 입장은 사실 원 데이터의 개인성이 위배되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개별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네.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이 개별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부터 일단 정리하고 되게 뭐 넘어가죠. 이 얘기 저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네요. 네, 지금 지금 뭐 좀 누가 맞는 건지 뭐 복잡해졌어요. 연방헌법재판소가 맞는 건지 지금 뭐 아니 그러면 딱 유지태기가 잘라서 맞는 건지 예, 지금 한마디로 이거 어려워요. 예, 네. 개별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는 게 맞는 건지 없는 아, 게 좀 맞는 정리 좀 건지 해주세요. 예, 정리 좀 어떻게 하는 해주세요. 거예요, 개별 예. 딱 부러지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런 소유권은 없는 게 맞습니다. 아 개별 데이터 소유권은 없는 게 좋다. 네, 없는 게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요. 데이터의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개별적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개별적인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 함께 약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한 그 업체가 병원이 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죠. 소유권이 있어요. 네. 근데 미리 그 진료를 뭘 할 때 받으려면 뭐 쓰겠죠. 네, 쓰라 네. 그러겠죠.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럼 진료 안 해주겠죠. 네, 네. 지금은요. 네. 지금도 씁니다. 네. 동의를 하는데 네. 이 동의에 써야 되는 그 약관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리에 따라서 보호받아요. 네, 네. 근데 만약 그 데이터가 찬이쌤의 배타적인 권리라 그러면은 찬이쌤이 보고 뭐고 그냥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도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체크하면서 네. 역시 병원을 많이 가보신 분이라 아, 잘 네. 느끼고 오시나 봐. 예. 예.
그리고 지금의 경제 논리에 따르면은 음. 데이터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봉착하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대다수는 그럴 거고요. 예, 예. 일부는 이제 저항을 하겠죠. 병원도 안 가고 예, 저항하고. 이 데이터 소유권에 예. 대해서 이건 내 소유권이니까 예. 나는 절대 안 넘길 거야라고 저항을 할 겁니다. 참 별저항을 다 해야 근데 이제 예. 빅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요, 음. 도대체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음. 그 개별적 데이터의 양도를 하지 않고 마치 땅 안 팔라 그러면 조그만 소장 그 조그만 소농이 있는데 땅을 절대 안 팔라 그래. 그런 사람처럼 저항을 하는가? 네네. 이 결국 빅데이터를 그 사람은 형성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 경제에서 개별 데이터는 양도될 수밖에 없고요. 개별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데이터 무상 계급을 만드는 거다.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 무상 계급이라. 이게 좀 재미있는 비유를 해볼까요? 원래 토지에 대해서 이 사유재산권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죠. 다 공유주였습니다. 개방지거나. 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립했죠. 네. 2차 인크로저가 끝나면 완전히 사적 소유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토지 없는 사람이 생기죠.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네, 겁니다. 맞아요.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소유권을 확립해 주는 순간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 무상 계급이 등장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로레틀레트. 네, 그런 거죠. 그러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이 개별 소유권은 부정되는 게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히려 소유권 논의의 중심을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소유로 옮겨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개별적 소유권은 부정하자. 네, 그래야 오히려 빅데이터에 대한 소유 문제를 거론하자. 네, 네. 그래야 오히려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야 정보 보호가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라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슈퍼바이저는 의견과 음.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건 네. 지키고 네. 더 나갈 점은 더 나가자 이렇게 네,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개별 데이터 문제와 빅데이터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그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임상 기록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퍼스널 데이터, 개인 데이터다.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봤자 네. 이런 말씀도 얘기했는데, 요걸 좀 예로 들면 어떨까 싶어요. 뭘로요? 개인의 임상 기록은 누구의 소유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절대적으로 보호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임상 기록이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네. 보호받고 있는데 그게 모여서 가공된 빅데이터까지 보호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의료의 빅데이터가 어떤 환자의 개별 데이터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알 수 있냐면, 빅데이터가 지금도 보험회사, 제약회사로 이렇게 팔리고 유출돼 갖고 네.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별 정보는 보호받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분명히 품질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개별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네.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데이터 소유권 문제도 따라서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접근해야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권 도입과 관련된 논의, 이게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원래 뜻은 지배권이죠. 아, 로마법에서 도미니온이라고 불렀고, 도미니언. 네. 이게 맞죠. 지배한다는 지배. 거예요. 네. 공유는 코무니오라고 불렀고요. 네. 네네. 단어가 다르네요,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유권 문제를 데이터와 관련해서 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의 권력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데이터 소유권 논의는 누가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이를 통해서 이윤을 취득할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권력 투쟁이네요. 그러니까 네. 소유권이 곧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어디나. 그렇죠. 빅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개별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물이죠. 근데 집합적인 개별 데이터 없이는 데이터 가공 아예 불가능하죠. 네.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한번 따져보죠.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채굴하고 가공하고 빅데이터를 생성해서 활용하고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런 순간 사실 원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 개별 데이터의 집합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순간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 형성을 하는 그 순간에
개별적 데이터의 생산자들의 개인적 권리가 일종의 재산권으로 변화한다. 네네. 원래 개별 데이터는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소유권이나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그러니까. 입장인데 빅데이터로 바뀌는 순간 네. 이 집합적 소유권이 생기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한 말할 수 사람의 있는 임상 겁니다. 기록은 가치가 없었는데 네. 빅데이터가 되는 순간 팔리게 되는 거 아니야. 가치가 생겨갖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개별적 권리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볼 수 없지만 네. 결국 플랫폼 기업의 이 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사유 구성 모두의 공동 소유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네. 이게 맞는 얘기다. 플랫폼 자본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공동 소유권이 그렇죠. 생긴다. 아. 네, 거꾸로 빅데이터 진짜 공동 역설적이네요. 소유. 그 세프리 가치를 설명한 것도 뭐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협상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지만 네네. 이때 데이터를 채굴 가공 활용하는 주체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협동조합이 공기업. 한다 뭐 공적 뭐 사회적 기업이 한다 뭐가 하든 공적 플랫폼이라 해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공공 플랫폼은 일종의 공적 소유거든요. 이게 플랫폼 소유 문제예요. 플랫폼 이 운영 주체가 누구냐? 공적 소유. 그러니까 퍼블릭 오너십이에요. 그런데 공공 플랫폼에서 형성된 빅데이터는 공동 소유다. 기본적으로 원료는 다 네. 개인의 데이터 카만 오너십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공적으로 플랫폼을 형성했어요. 네네.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그 플랫폼은 국가의 소유지만 네. 그 국가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생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구성원 공공의 모두의 소유. 소유다. 공공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다. 공동의 소유다. 이게 다른 거죠. 아. 국가의 소유라 그러면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기업의 이윤은 국민한테 배당하지 않잖아요. 네네. 공기업이 처분권 가지고 있죠. 네. 국가가 주인이라는 것만 다르죠. 이 빅데이터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카만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국가가 할 경우에도 국가의 것이 아니고 사적 플랫폼 기업이 할 때도 사적 플랫폼 기업의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동 소유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뭔가 기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슈퍼바이저님 말씀은 빅데이터가 생겨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순간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소유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건 사기업 플랫폼이건 공공 플랫폼이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즉 플랫폼이 사적 소유건 공적 소유건 빅데이터는 공동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좀 더 쉽게 뭐 사례가 있다면 아니면 비유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론적인 틀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본소득론의 뭐 원조라고 불리는 토마스 페인이 18세기 기본소득 이론가죠. 뭐 그리고 그 시대가 2차 농지 인클로저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8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농지정이에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토지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은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간을 통해서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돼요. 개간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형성한 사람이 토지 그 자체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개간만 했을 뿐.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토지 그 자체의 원천적인 소유권자는 모든 인류고 그리고 그 사람 이 모든 인류가 토지에 대해 자연적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페인의 주장이죠. 페인의 주장이죠. 이게 유명한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걸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집적해서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게 됐죠. 네. 그런데 원래 이 빅데이터의 원재료인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플랫폼 기업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토지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있어도 토지에 대한 자연적 소유권이 있듯이 플랫폼의 소유자가 있어도 빅데이터의 공동 소유권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유권이 있고 그 밑바탕에 공동 소유권이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건 중층적인 소유권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요? 중층적인. 중층적 소유권. 네. 다시 토마스 페인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인의 설명에 따르자면요,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인공적인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토지에 대한 인공적 소유권. 네.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연적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층적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인공적 소유권도 있고 자연적인 공유권도 있고. 그렇죠.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사람의 자연적 소유권,
그리고 네네. 데이터를 채굴하고 가공한 사람이 인공지능 소유권의 중적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중층화는 네. 페인이 개간을 할 때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예. 소유권이 생겼을 때. 이걸 여기다가 네.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입을 하면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생성한 순간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갖죠. 그 순간 빅데이터에 대한 만인의 공동 소유도 함께 성립한다. 아, 이거 오묘한 철학적인 어떤 그게 살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야, 멋있다. 그 전에는 이게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죠.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헐값에 네. 개별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사들이는 게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버려져 있던 토지에 아무런 공동 소유권이 없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그런 그러니까 심층 학습 알고리즘이 뭐냐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 알고리즘 빅데이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실 알고리즘 없이 빅데이터가 없지만 빅데이터 없이 알고리즘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층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윤 창출을 한다. 이럴 때 그것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빅데이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공동 소유권도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이긴 순간 네. 그 전체 그 기보에 대한 우리의 공동 소유권이 네, 생기는 건데. 그렇죠. 네, 아, 구글이 다 먹었네. 아,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 플랫폼 자본에 대해 사유 구성원 모두는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의 수익에 대해서도 일종의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이익의 일부를 당연히 배당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철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참 이게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예,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예. 이게 논리적 근거가 딱 분명해지는데요. 맞아떨어지네요. 예.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1월 26일 날 얼마 네. 안 됐어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7차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예. 슈퍼바이저님하고 저 이제 같이 갔었는데 네. 거기서 정관 네트워크의 정관의 중요한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개정됐어요? 정관의 2조인데요. 네. 이 단체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목 어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예, 하셨네요. 공유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 네네. 여기에 기초한 몫이다. 배당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공유부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배당으로서 명시한 거는 조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얘기한 조직들은 많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진이었다고 보고요. 예. 이 규정을 플랫폼하고 빅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플랫폼 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당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거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네. 공유부인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다 이거죠. 아하. 이것을 이제 입증한 것이 이제 슈퍼바이저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음. 공유부라고 하면은 쉽게 떠오르는 게 알래스카의 연구기금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석유 같은 자연 자원, 천연 자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 21세기의 지배적인 공유부인 이미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이미 지배적인 예, 공유부죠. 예가 네.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점점 이제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 기초한 사회 배당이 기본소득임을 밝히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응원합니다. 많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네, 다 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무엇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뭔가 개인의 배타적 소유만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예. 그래서 따라서 공동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이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슈퍼바이저님 좀 또 보충 공동 소유 설명을 그러면 해주- 뭐 괜히 예. 뭐 공산주의 생각도 나고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셔야 될 이게 네. 설명이 필요한 네. 문제죠. 왜냐하면 현실의 실정법의 공동소유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전혀 다르거든요. 아하. 아, 현실 실- 실정법의 예, 예. 공동소유란 음. 하나의 소유 대상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함께 소유. 함께 소유예요. 아. 근데 이제 물론 거기도 이제 구분이 있죠. 네. 내가 그러면은 그 내 지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쪼개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합의후처럼 내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주식과 같은 어떤 지분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 우리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 가능한 그런 게 분할해서 아니다.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아하. 왜냐하면은 그런 방식의 공동 소유권이라 그러면요. 사실 원천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했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쪼갤 수가 있지. 쪼갤 수 그렇죠. 있는 네. 자기 몫을 네. 처분할 수 그게 있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없는 거. 이게 사실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경제 가치가 없던 것이 경제 가치가 있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현 실정법에는 이것을 규정하는 건 없어요. 없는 거죠, 없죠. 아직. 없어요. 그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원천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을 부정하면요. 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우리가 공동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개별화된 소유권 개념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심플한 방법이요. 뭐 빅데이터 기금 이런 것을 만들어요. 펀드. 네. 네. 빅데이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집합적으로 이 펀드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법률에 모든 개인들이 일종의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서 개별화 가능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해서 창출된 이윤의 이 배당, 개별적 배당만이 이제 가능한 거고 소유권을 떼다가 처분할 수 없고 떼다가 분할 가능한 방식으로 처분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윤을 배당받으면서 개발할 수는 있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전체로서는 음. 사실은 소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 기금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빅데이터 기금이 소유하도록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기금이 100% 소유하고 있으면 100% 배당이 될 거고 수익을 그렇죠. 50% 갖고 있으면 수익이 50% 죠. 50%가 배당이 되는 네.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그 최근에 말이죠.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잖아요. 네. 정부가 계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을 좀 제가 이제 대별을 좀 보니까 네. ICT와 관련해서 1.2조 원 규모의 ICT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ICT 펀드요? 네, 이거 보니까 좀 전에 말씀했던 빅데이터 기금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는 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4개 분야에 음.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 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 축적해서 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오늘 주제하고 다 연결되죠? 네, 그러네요. AI 허브를 구축하여 AI 전문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정부가 빅데이터와 플랫폼에 엄청난 재정 투자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몇 조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럼 재정 투자가 결국 뭐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낸 세금, 즉 국가 전체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펀드가 들어가는 건데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말하자면 공공기금을 사용하면서 네, 네. 공유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ICT 펀드를 가지고 이게 뭔가 배당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이게 없지. 몇 개 기업 지원해주고 마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잘 될 거 네, 아니야. 네. 그럼 이게 국민에게 어떻게 귀속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제 마돈나가 얘기했듯이 뭐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 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란 미명하네. 네, 네. 그냥 국가의 돈을 재정 투자를 대기업 재벌 기업에다 퍼주는 거 아니에요. 되게 후진적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이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속아요? 안 속잖아.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국민기금 펀드를 투자를 했으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맞아요. 갑자기 화딱질이 나네. 슈퍼바이저님 말씀대로 지금 예. 공공기금이 투자된다면 네. 적절한 공공기금을 형성하고 네. 그 투자에 대한 지분권에 기초해서 네. 이 사회 배당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아주 지금 기건 기초적인 거죠. 네, 너무 기초적인 건데 그런 제가 거 하나도 오늘 없어. 말씀드린 건 네. 플랫폼 자본이 네. 형성한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공동 소유권이 있다 모든 그렇죠. 사람이 네. 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네. 이건 거꾸로 법률적인 소유권이 당연히 그 기금을 형성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냥 퍼주기로 네. 이양하는 거죠. 네, 정부가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가 삼성이 네, 네. 불법 3세 승계할 때 네, 맞아요. 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더 자본이 재벌이 3세 승계하도 도와줬잖아. 그렇죠.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제 그런 걸 계속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이 문제는 제가 정책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그 이슈 페이퍼 하나 썼던 게 있습니다. 네. 데이터 아, 그래요? 경제.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아이와 한 번 더 뭐, 잡아가고 이 공공기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예. 예. 우리 근데 언제 다 다루죠? 나오실 때마다 다음 화딱질 나네. 2부 또 다른 주제 네. 그리고 제안을 하곤 했는데요. 슈퍼바이저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또 6개월 뒤에 나오시지 마시고 네. 지금 뭐. 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네. 예, 공적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예, 꼭 또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네. 뭐
데이터 R&D 문제는 네네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조만간 네. 또 뵙기로 해요. 책을 딱 쓰고 조만간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플랫폼 자본주의와 데이터 소유권을 주제로 이렇다 121회 진행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주셔서 뵙겠습니다.